자, 안녕하십니까. 이창복입니다. 예. 우리 최우식 동기께서 제목을 가죽 신발 30년, 그래도 30년은 제가 대우에서만 만 30년을 다녔어요. 그래서 그 30년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죽하고 신발에 관한 얘기 했고 또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아직 가죽하고 신발에 대해서 우리가 소비자로서 오늘 얘기 들으면 이거 하나 정도는 그 유용한 정보가 있겠다 그런 게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가죽 신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그 인도네시아에서 한 8년 동안 있었어요. 거기서 신발 공장에서 인도네시아 얘기 좀 하고 요 최근에 제가 이제 브릿지를 하는데 브릿지 게임에 대한 설명도 좀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제 군대 생활, 군 복무를 ROTC 장교로서 강원도 인제에서 했어요. 보병 17년도에서 소대장을 했는데, 그때 그 17년도에서 46회 고등학교 선배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선배님이 저는 이제 소대장이고 그 양반은 3대대 대대장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소대장을 한 7개월인가 하고 연대 인사장교 겸 격리장교를 하는데 그 선배님, 그 대대장님이 이제 자기 동생이 회사를 한다 얘기예요. 그래서 그 회사가 군부대에 무슨 자매결 이런 걸 해가지고 좀 도와주고 싶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회사하고 자매결을 우리가 71년도 초에 냈습니다. 그 회사가 어느 회사냐면 대우실업이에요. 주대우의 대우 실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매 부대에 위문금도 받으러 가고, 그게 이제 71년 중반쯤 되는데, 그래서 대우 실업을 가게 됐고, 가니까 그때 서울 사무실이 되는 데가 이제 중국대사관 앞에 2층에 있었는데, 인원 한 20명 정도 됐을 때, 경기나 거의 다가 경기 선배 54회, 57회 이런 양반들이 있고, 그래서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제가 제대를 하고 대우 실업에 입사합니다. 72년 만에 입사했는데 열흘 쉬고 7월 11일 날 입사했어요. 그때 우리 동기로서 대우 실업에 다닌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황병조입니다. 황병조는 군대를 안 갔기 때문에 일찍 들어간 거예요. 근데 좀 다른 얘기지만 대우 실업의 초대 사장은 황혜종 씨라는 사람입니다. 병조의 아버지, 제가 보기엔 작은 아버지나 큰 아버지쯤 될 겁니다. 그 어떤 때문에 김우중 씨의 아버님이 잘 아시다시피 대구 사범에서 선생님을 하시고 박정희 대통령도 가르치고 해서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 도지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황병조의 그 황씨 패밀리가 제주도 사람들입니다. 그 제주도의 오현고등학교 재단 아마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리고 김우중 회장이 제일 큰 형님이 계시는데 한 2달 전인가 돌아가셨어요. 김태중 씨라는 분인데 그분 그 형수님이 황씨예요. 그래서 대우 실업이 처음 시작될 때 그 황씨 패밀리에서 돈을 많이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좀 얘기가 떨어졌는데 이제 대우 실업에 들어가서 그때는 이제 대우라는 게 섬유할 때니까 부산 공장이 있어갖고 그때는 들어가면 무조건 부산 공장 가서 석 달에서 6달 이렇게 OJT 언더잡 트레이닝하고 올 때예요. 그래서 앉아서 늦었을 때 그럴까요? 정확하게 얘기가 좀 길어. 그래가지고 이제 부산에 와서 이제 와이셔츠 만들고 그런 걸 공부를 하고 한 7월달에 들어가서 한 2달쯤 됐는데 부산 공장에 거기 이제 그 주재하는 사장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부르더라고요. 참 우리가 최근에 피업 회사를 하나 인수했는데 그 양반이 아마 인수하는 데좀 관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피업의 그 기술자가 제대로 공부한 기술자가 없다. 그러니까 네가 좀 거기 가가지고 제가 확 끊었잖아요. 우리가 거기 가서 한 6개월 동안 뭐가 뭔지 좀 감을 잡은 다음에 독일을 보내줄 테니까 독일 가서 한 2, 3년 공부하고 와라. 그럼 넌 기업이
이것도 그럴듯하고 등산에 등산이 그래서 이제 피역 공장에 9월 중순쯤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피역 공장을 오픈했는데 고려피역이라는 의미가 어떠냐면 그 당시에 소위 말해서 김우중 사장의 입장에서는 뭐 장사 좀 해가지고 큰 새집 하나 사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왜냐면 그래도 당산동에 있는 5,000평짜리 큰 공장이고 섬유만 하다가 이 양반으로서는 상당히 큰 새로운 거를 이렇게 뭐 나중에 보면 고려피역이 이제 조그만 거지만 그래서 이제 고려피역에 왔는데 저는 뭐 한 6개월만 버티다 이제 독일로 왔대요. 그 문제는 뭐냐면은 딱 와서 보니까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만두고 뭐 생산 부장도 과장도 다 그만두고 인수하기 전 사람들. 그렇지. 저 전에 있던 사람 다 그만두니까 이제 아무도 이때는 게 밑에 무슨 뭐 우리 지금 무슨 뭐 주임 이런 애들만 몇 명 있고 졸지에 내가 제일 윗사람이 된 거야. 윗사람도 아니 근데 이제 뭐가 바뀌면은 그게 이제 나중에 그렇게 되지. 그때 새로운데 또 자기가 하고 다만 주니까 막 이제 그때 이제 김우중 사장한테 가서 이거는 우리 가족이랬는데 이게 뭐 한두 달 해갖고 배우는 게 아니니까 이게 경험자를 뽑아야 된다. 빨리 뽑아야지 이게 안 되냐. 그 이제 몇 명 또 인터뷰도 했어요. 다른 피업국장에. 그 사장 얘기가 인터뷰해보니까 쓸만한 거 하나도 없다. 그냥 네가 알아서 좀. 그러니까 김우중이라는 사람이 거기서도 참 보통 사람하고는 좀 다른 사람이구나. 그때 제가 72년 전 우리 26살이에요. 25년. 김우중 사장도 그 양반 52회고 36년생이면서 끊어가진 나라에 괜찮아. 애들 다 애들이야. 지금 와서 그래서 이제 저는 가서 뭐 이제 학교 가가지고 그때 하여튼 서울공대 졸업한 놈 5명 서울농대 졸업한 놈 3명 바꿔줘서 다 제가 그냥 뭐 배우고 또 큰 거 걔네들도 웃기는 놈이니까 제가 바꿔줘서 다 들어 이게 뭐 대단하지. 근데 뭐 그럭저럭 해서 이제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보다 위는 생산부에서는 저보다 위는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72년부터 제가 76년 동안 고려피역 상장부의 책임자를 하면서 피역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 피역 배운 거에 대해서 우선 얘기를 하고 아니 고려피역이 공장 위치가 어딘데? 영등포구 당산동 480번지인데 지금 당산역하고 그 여기 영등포 구청 그 사이에 있어요. 거기 아주 묘지이고 지금 한 5천 명 되는 곳인데 이렇게 가족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가족은 우리가 좀 쓰는 거기 때문에 좀 배울 만한 게 있습니다. 여자들이 여기 잘 들어야 가족은 제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수가족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수가족. 수가족만 얘기합시다. 서울에도 이렇게 해야죠. 그럼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원자재가 원피. 나중에 오늘에도 좀 설명하겠지만 원피는 되게 어떻게 구분하냐면 스티어, 카우, 물 이렇게 스티어는 순놈이죠. 카우는 암놈입니다. 물은 완전히 순놈인데 스티어라는 거는 순놈인데도 거세한 겁니다. 미국은 거의 100%를 거세를 시킵니다. 거세해야지 빨리 자라요. 웨이트가 빨리 자라요. 웨이트. 그러니까 다 유구형이죠. 그 다음에 이제 데어리카우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젖소죠. 젖소는 되게 데어리카우가 지금 뭐냐면 이렇게 가멘트류, 의류용으로 많이 얇으니까. 이런 것들은 다 신발이나 백이나 이런 걸 많이 해요. 나중에 그 손은 또 미국 가서 제가 5년 동안 전 방방곡곡 서평을 더 했으니까 그때 가서 얘기해요.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만드느냐? 가죽을 어떻게 만드느냐?
사람 살도 그렇고 다 이렇게 단면으로 보면은 여기 털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이게 균형입니다. 그 밑에는 자르면 밑에는 수분이라서 수분이 고기 같은 거좀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하면 요 위에 제일 위에 있는 걸 에피더미스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알카리를 처리하면 싹 나가버려요. 털 빼려면 위에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할 때 알카리 같은 거 하면은 겉표면 까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공정은 세 개로 크게 나누면 비마우스라는 거고 이게 준비공정이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텐닝 공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염색, 뭐 건조 이런 공정이 있고 네 번째는 피니시입니다. 그럼 이놈이 들어오면은 이게 원피는 어떻게 들어오냐면 이게 서로 잡아서 껍데기 벗긴 다음에 소금물에 절여서 들어와요. 절여서. 그래야지 오래 보관하니까. 그럼 가져다가 물에 불려가지고 소가 잡았을 때 원상태처럼 물을 집어넣어줘야죠. 그렇죠? 그렇게 한 다음에 털 빼고 이 뒤에 수구레 같은 거 붙어 있는 거 크래싱 하시면서 빼고 빼죠.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약품 처리를 해서 이 안에 불필요한 것들 기름 덩어리라든가 아니면 이게 단백질인데 단백질 중에 불필요한 걸 빼줍니다. 빼주면 이제 구멍이 뚱뚱뚱뚱 떨어지고 올 거 아니에요? 그 빼주는 게 비마우스 준비공정이에요. 태닝이라는 게 뭐냐? 태닝은 이렇게 됐으면 이제 이렇게 돼서 뭐 이렇게 중간에 구멍도 뻥뻥 뚫어지고 뭐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불안정하니까 이거를 서로 크로스 링킹을 시켜줍니다. 크로스 링킹. 뭐 화학적으로는 안정하게 하는 거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썩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태닝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뭐 약품을 집어넣어가지고 채워주는 것도 있지만 서로 이렇게 되게 여기 남아있는 주 단백질이 콜라겐인데 이걸 이렇게 연결시켜줍니다. 그걸 태닝이라고 그러는데 태닝을 하는 약품이 있는데 옛날에 고전은 다 식물성 태닝이 있어요. 예전에는 다 식물성 태닝 가지고 가죽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우리로 치면 이제 우리는 어쩌면 남미가면 채식낫, 뭐 미모사 이런 나무들인데 우리로 치면 담나무 비슷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식물성을 하다가 가장 많이 쓰는 건 지금은 크롬입니다. 크롬 있죠? 크롬. 이게 이제 삼각 크롬은 아니고 육각 크롬인데 이 크롬을 가지고 쓰면 이런 태닝이 잘 되고 크롬으로 크롬이 우선 싸고 크롬 태닝하면 좋고 크롬으로 태닝한 거는 가죽이 되게 부드러워요. 쏙 트여져요. 대부분이 크롬으로 태닝을 합니다. 크롬이 뭐예요? 금속 안에 크롬. 금속 안에. 금속이잖아. 금속이 좀 유해로. 그러니까 삼가는 되게 유해해요. 그러니까 도금하고 그럴 때 삼가 씁니다. 근데 저기 할 때는 육각 저기를 쓰죠. 분말인가? 네? 분말인가? 아니 그걸 이제 액체로 분말로 붙이죠. 이게 뭐 턱진이 뭐 그렇게 태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염색 뭐 색깔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패트리콘이 다 지지 기름도 좀 넣고 그래서 건조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피니싱을 하는 거. 땡기는 거, 늘리는 거. 늘리는 거. 건조. 건조. 근데 이 건조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냥 보통 경우는 뭐가 제일 좋냐면 이 세상에는 제일 좋은 건 자연 건조예요. 그러다 우리나라는 강제 건조 드라이룸에서 하면 가죽이 이렇게 슈링크가 된다고. 그래서 예를 들면 한 가지 부산에도 신발 가죽 공장이 있고 서울에 있다고 그러면 부산에서 신발 만드는 게 훨씬 그 면적이 크게 나옵니다. 부산 왜냐? 부산은 자연 건조하기 좋다.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건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토볼리는이라고 해서 이런 데다가 가죽을 이렇게 두고 뭐가 집게로 이렇게 다 당긴 다음에 이렇게 하는 약간 건조를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피니싱을 어떻게 하느냐. 가죽이 단면으로 이렇게 보면은
위에 컬러를 내는데 염색으로만 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안료를 쓰는 게 있죠. 염색만 하면은 가죽 위에 표면이라는 건 우리가 염염을 해서 염색만 하면 이게 외부에서 뭐가 들어오기 그렇기 때문에 염색을 한 다음에 위에다가 제일 라이트하게 피니싱하는 건 여기 그냥 무슨 오일 같은 거를 뿌려서 물만 안 들어가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거는 이제 되게 풀 그레인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커렉티드 그레인은 윗부분을 약간 버핑을 한 다음에 여기다 알료를 섞은 그 약품을 발라주죠. 그러면 카바가 되죠. 그런 데다가 다시 라카를 여러 번 이렇게 뿌려주면은 더 반짝반짝거린다든가 뭐 그런 경우에 하고 이런 거는 코렉티드 그레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 그 이해가 상식적으로 할 수 있고 우리가 뭐 가죽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이렇게 막 소프트한 거 부드러운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직물도 그렇고 가죽도 그렇고 부드러우려면 그 물질이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야 부드러워요. 근데 그냥 두면은 수분은 햇빛에서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가죽이든 그 텍스타일이든 그 수분을 많이 함유하게 하려면은 오일을 넣죠. 왜냐하면 물 분자가 오일이 있으면은 이렇게 물 분자를 싸고 있어갖고 오일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오일, 기름을 넣으면은 부드럽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기름이 있으면은 그 기름이 수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부드럽다. 부드럽게 하려면 기름을 넣어주면은 그 안에 수분이 있어서 부드럽다.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가죽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이렇게 광이 많이 나고 반짝반짝거리는 거 있죠? 이 반짝반짝 하려면은 광이 많이 나려면 이 햇빛이 이렇게 정반사가 돼야 돼요. 아니 뭐 옛날에 왜 에나멜 신발이냐 뭐 바삭바삭하게 그거 하려면 정반사가 하려면 이 표면을 아주 매끈하게 버핑을 하고 이 부분에다가 라카를 많이 뿌려주면은 이게 바짝바짝해집니다. 이건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는 물건 쓰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를 좀 원피는 100% 수입했나? 원피 얘기는 요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우리가 소비자로서 이렇게 첫째 가죽에 그레인이 있고 스프리트가 있어요. 이 스프리트는 우리는 그냥 쇠로 뭐 이렇게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풀 그레인이 있고 텍스티드 그레인이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 중에 납바라는 얘기도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종류별로 슈즈용 핸드백 여덟 많이 써요. 그 다음에 가멘트용 그 다음에 우리가 요새 뭐 집에 그런 거 가죽 소파 하나씩은 있으시죠. 포스트. 그 다음에 자동차 웬만한 거 쓰면 다 카시트 요새 뭐 소나타 것도 다른 부분에서 맞습니다. 그레인하고 스프리트는 가죽이 큰 거라면 이게 두꺼워요. 이게 적당하게 자릅니다. 잘라봐야 돼. 그럼 이 부분은 소위 말해서 털이 붙어있던 부분이죠. 이 부분을 포함한 거는 그레인이라고 하고 이 털이 있던 부분이 아니고 밑에 거만 떨어지는 거는 스프리트라고 해요. 우리가 세무하는 거는 되게 스프리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양피를 이렇게 거꾸로 쓴 것도 있고 근데 스프리트는 되게 뭐 라이닝이나 이런 데 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풀 그레인, 코렉티드 그레인은 이 표면을 자연 상태로 그대로 놔둔 거는 풀 그레인. 코렉티드 그레인은 이 부분을 버핑을 해서 그러니까 원자재로 보면은 원자재 표면 상태가 좋은 건 풀 그레인을 쓰고 원자재에 험이 많다든가 그런 건 코렉티드 그레인을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납바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얇고
얇다는 건 한 1.0에서 뭐 1.2mm 아니면 1.2에서 1.3 이런 정도의 소프트한 가죽을 납반하고 총칭을 합니다. 그 납반은 가멘트 납반, 가멘트에 쓰거나 또 아니면 핸드백용에 많이 씁니다. 납반라는 얘기는 얇고 소프트한 가죽이다. 되게 이제 가죽이 나오면 슈즈용으로 하는데 보통 이런 신사화나 드레스 슈즈에 쓰는 건 뭐 1214, 1416 뭐 이 정도 많이 써요. 그리고 핸들은 스포츠 슈즈는 뭐 1214 이런 정도의 슈즈용을 많이 쓰고 이런 것들은 그 신사화 쪽엔 커렉트 브랜드도 많이 쓰고 운동화 쪽에서는 풀 브랜드 쓰고 이렇게 많이 쓰고 요새는 핸드백도 웬만하면 다 가죽 쓰거든요. 핸드백 가죽은 대개 여기서 얘기한 부드러운 가죽들 이런 것들 뭐 한 1214 이것도 1416 이런 것들 많이 씁니다. 우리 핸드백 그 브랜드 중에 코치라는 거 있죠. 코치라는 게 뭐 한 중가나 이런 건데 코치는 대개 보면은 100% 가죽이 아니라 그냥 텍스타일 쓰면서 스트랩만 가죽을 쓰는데 워낙 많이 팔려서 한국에서 그 스트랩만 가죽용으로 가져가는데 그 양이 엄청 큽니다. 그 다음에 가멘트용은 요새는 이제 가죽 잠바들 많이 안 입고 그러는데 그래도 가멘트용은 뭐 1.0, 1.1을 제일 많이 쓰죠. 근데 이게 가죽도 생활 상태가 높아지면 많이 써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피 값이 막 올라오고 그러는 게 중국 애들이 좀 잘 살게 되니까 이 가죽 잠바, 가죽 신발 이런 거 많이 씁니다. 우리도 옛날에 돈 없을 때는 못 썼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포스토리 얘기인데 이게 가구용 집에 소파 가구용의 가죽의 첫 번째 특징은 뭐야 되냐면 첫째 늘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축성이 있으면 안 돼요. 아까 최원식 동문 얘기했듯이 이건 바싹 당겨가지고 절대 늘어나지 말게. 왜 늘어나지 말게 했나. 별로 좋지 않은 소파 가면 왜 이렇게 한참 앉았다 보면 이렇게 주구렁 바가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건 나쁜 가죽인 거예요. 늘어나니까 생기는 거예요. 좋은 소파는 아무리 해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가죽 소파 만든다 막 이렇게 그거는 잘 늘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나쁜 가죽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새는 웬만하면 다 카시트를 가죽으로 쓰는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게 여름에 바깥에 실내가 아니라 실외 파킹장에다 파킹을 해놓으면은 그 안에 온도가 90도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도 이제 제가 있을 때 대우자동차에 가죽 이 카시트 만들 때 마찬가지로 이것도 신축성 있으면 안 되죠. 신축성 없어야 돼.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렇게 온도가 90도 올라갈 때 휘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죽을 만들다 보면 거기 이제 이런 코팅하고 그러잖아요. 용제 같은 게 막 들어갈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왜냐하면 90도쯤 되면 그 용제가 다 휘발이 돼가지고 그 안에 냄새도 이상하거나 아주 심할 경우에는 유리창에 이렇게 검은 거 같은 거 묻는다. 근데 아마도 나쁜 카시트나 아니면 살 때 아니라 와가지고 이제 바꾼 거 이런 거 보면 그런 거 있을 수도 있어요. 카시트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요새는 지하 주차장에 많이 파킹하지만 파킹할 때는 조금 뭘 열어놓던가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가죽 얘기는 이 정도로. 질문 하나. 네, 질문. 브레인 오브 스프릿을 네. 그거 어떻게 분리를 해? 그게 이제 스플리팅 머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스플리팅 머신이라고 그게 이제 그것도 가죽 공장에서 가장 스플리팅 머신 기사가 제일 0.8mm 그걸 껴낸다고. 요새는 또 기계가 하도 이게 퓨메틱 유압으로 다 조정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게 쉽지 않아요. 그냥 가죽이
하도 오래돼요. 이렇게 이제 대가리가 있고, 이게 앞다리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엉덩이가 있는데, 이게 머리죠. 이 부위가 다르다고 사실. 여기는 좀 단단하고, 이 백가죽은 부드러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미리로 하면 안 돼, 사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로라 사이를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하는 건데, 그게 그러니까 그 상당히 기계도 좋아지고 그러면서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72년부터 76년도까지 고려쪽에서 생산부, 그때 뭐 직위는 차장이라고 했는데 해보니까, 야, 이게 내가, 이거 뭐 언제까지 가죽 공장에서, 이거 앉아가지고 장화 신고 가죽만 만들, 아니, 거기 있으면 뭐, 소위 말해서 저기 뭐, 생산 부장이나 생산 책임자 안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내가 뭐야, 대우 실업에 사가가 대우주 해와다리 번갈아 뜨는 6대주 5대양이 우리들에 있던데, 물론 저 고려표 있을 때도 뭐, 그것 때문에 불란전이 뭐 독일이니 뭐 이런 점 많이 갔지만, 이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그때로서는 굉장히 그 큰 결론을, 아, 이거 안 되겠다. 피업을 떠나자. 뭐 5년이나 그거 했는데 그거 떠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대우 인사부에 가서 아는 사람 해가지고 이제 새로 어디 사람 뽑는 데 없나. 그래가지고 한 군데 딱 찾은 게 그때 대우에서 뭐가 냐 특수지역 사업부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특수지역 사업. 이름이 그거예요.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이때 대우가 수단에 진출하게 됩니다. 수단에. 수단에 진출하게 되는데, 그 수단, 그 다음에 이제 수단 거기 이제 리비아, 뭐 이렇게 가는데, 그 수단 팀에 새로 생겨가지고 사람 뽑더라고요. 그 수단 팀에 갔습니다. 얘기가 조금 달랐는데, 수단은 그때 북한하고는 수교가 돼 있었고, 한국하고는 수교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수단에 들어가려면, 되게 후진국에 들어가려면 뭐 좀 해줘야 돼요. 공짜로 해주는 건 아니고, 수단에서 뭐야, 호텔을 하나 줘달라고. 공짜는 아니고, 그러니까, 외상, 뭐, 그러니까 5년 거치 10년 상환, 이게 무조건 공짜가 아니라. 근데 북한은 들어갈 때 무슨, 뭐, 청소년 회관인가 뭐 이런 걸 하나 해줘. 그래서 이 호텔 짓는 게 영빈관인데, 영빈관 짓는 프로젝트를 제가 가서, 그때 이제, 우리 위에 부장이 54회 김경엽 씨가 계시고 검사장인데, 이때 그 영빈관 프로젝트가 이게 2천만 불짜리인데, 2천만 불짜리인데, 이거를 경제장관 협의회에서 뭐 해가지고 수출입은행에서 1,600만 불을 론을 받는 프로젝트였어요. 그 수출입은행이 그때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되는 데라 수출입은행에서 1,600만 불이 창사 이래 제일 큰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그렇게 딱 해서 한 6개월이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우리 김우중 사장이 부르더라고, 또. 사장 이래갔더니, 너 LA를 가라고 그래. LA 지사에 가라. 갔더니, 갔다 오니까 그 LA 지사, 그 지사장이 그 양반도 52인데, 이대수 씨라고. 그 양반인데, 얘가 갈 거니까 알아서 저기 하라고 그래. 뭐 때문에 그러니까 그랬더니, 안에 고려 피역에서, 그때 또 3번 기업이라고 또 피역 공장을 또 하나 인수했었어요. 그 두 개가 이제 커지니까, 원자재는 미국에서 직접 수입하는 게 낫지, 여기서 에이전트 통해서 뭐 해서 사냐. 가라니까 네가 가서 뭐 사라고 그래. 소장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이제 고려 피역에서 고려표에서 나왔는데, 근데 뭐 그건 그렇고 나는 미국 간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때 이제 제 30살, 31살 아닙니까? 77년도는. 그때 제가 미국에 가서 원피스 한 게 한 달에 1년에 2천만 불이었습니다. 그거를 제가 결정해서 샀어요. 거기 무슨 지사장이 52에 계시지만 그 양반이 뭐 원피. 그리고 그 양반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미국 간 사람이라 어디서 하냐면 은행 쪽에서 파이낸싱을 하셔갖고 그 양반이 이래시랑 가서
대우가 뭐 체이스 맨하탄이나 BOA나 이런 데서 상당히 저리로 자금 융통하는 거 그런 일을 하셨거든요. 그게 이제 미국 가서 원피를 구매하기 시작하죠. 미국은 아시다시피 인구가 한 3억 지금 3억 최근에 보니까 3억 1,400만인가 그래요. 소가 얼마 있냐면 옛날에 1억 마리 있었는데 요새 많이 줄었더라고. 그래서 8천만 마리 정도 있습니다. 8천만. 옛날엔 거의 1억 가까이 됐는데 요새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오팔로 얘기하는 거야? 왜? 안에 all kind of cattle.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뭐 젖소, 무슨 비유고 뭐 다 해서. 그리고 1년에 도살을 얼마 하냐면 4천만 마리 정도 해요. 엄청나게 먹어요. 그러면 이건 위크에 한 70만 마리 하고 하루에 10만 마리씩 잡는 거죠. 네? 우리나라는 요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 요새 그래도 많이 늘어서 하루에 한 4천 마리 잡는 거예요. 옛날에 옛날에 72대는 막 1,000마리도 안 됐거든요. 요새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 있을 때 1977년도에는 미국에서 그 식료품으로 지불하는 금액 중에 45%가 소고기 값이죠. 그러니까 이게 꼭 소고기가 뭐냐면 우리로 보면 쌀이나 마찬가지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후에 미국 사람들도 이제 소고기를 적게 먹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건강상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도 무슨 소 말고 닭도 많이 먹고, 그 다음에 뭐 피쉬 먹고 뭐 이래서 그 소고기 소모량이 줄어듭니다. 그 소고기 소모량이 줄으니까 뭐가 생기냐면 미국도 곳곳에 쬐끄만 그 도살장이 많았다고. 근데 이놈들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조그만 데는 다 문 닫고 큰 놈들이 대규모 도살장만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제가 갔을 때만 해도 그 중소도시에 조그만 그 뭐 컨트리사이드에 가면은 미국 애들도 겨울이 되면은 그 도살장에서 소를 좀 더 많이 잡아갖고 냉동고에다가 한 겨울 석 달 먹을 거 우리 김장 하듯이 고기 갖다가 다 쟁여놓고 그랬다고. 근데 요새 이제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그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소고기를 수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도 그러고 뭐 저기도 했지만 또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잘 살게 되니까 소고기를 더 먹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소고기 제일 많이 수입하는 게 일본이고 한국도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이런 데도 뭐 다른 나라 들어가면 수출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렇고 시계 보실 거 없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소는 어떻게 기르냐면 미국은 주일이 3번 바뀌어요. 첫째, 송아지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끼만 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다 송아지 냈더니 이게 인공수정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목장에다가 초원에다 풀어서 먹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피드를 하시됩니다. 이 피드를 하시되는 거는 미국밖에 없는데 요새는 이제 그 호주 같은,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 이건 유구. 그러니까 저기 비프 캐틀, 고기 잡는 거예요. 송아지도 한 4개월, 목장에서 한 6개월, 그 다음에 피드라스에서 한 8개월, 요새는 18개월 되면 잡습니다. 피드라스는 뭐냐면 그냥 평지에다가 이게 그냥 이렇게 말뚝만 해서 이렇게 양계장 같은 식으로 여기다 해가지고 속옷 딱 집어넣어요. 그 지금도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운동 많이 못하게 한다고. 그래놓고, 그렇죠. 그러고 이제 고단백 영양을 탁탁 주면은 팍팍 올라가는데, 이 피드락 가면 큰 피드락은 소가 20만 마리, 30만 마리. 보세요, 벌판에 그냥.
예, 그래가지고 이게 18개월이 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브레이크이븐이 1000파운드예요. 요 무게가 1000파운드 되면은 그때부터 가치가 있고, 우리 할 때 뭐 24개월 뭐 얘네들은 더 키우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오늘 먹이는 거하고 그 웨이트 올라가는 걸 봐서 언제 털고 도살해야지 저기 하잖아요. 그쵸? 우리가 돼지 계속 먹일 수 없고 닭 먹일 수 없지. 그렇게 해서 길러. 소의 수명이 한 20년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비유구는 18개월 되면은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 그럼 미치는데 어떻게 해? 뭐, 한 며칠 더. 그 다음에 뭐냐. 데어리 카우는. 우리나라 황소는 20년 가는데. 아니, 근데 지금, 아니, 황소는 좀 다른데, 데어리 카우는 이건 전 나오는 거 아니야. 그것도 마찬가지로 먹이는 거하고 우유가 얼마큼 나오느냐. 그걸 다 수익해서 이제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잡아버려야지. 근데 데어리 카우는 대개 5년은 불은 근데 미국이 참 재미난 게 사람의 족보보다 소의 족보가 더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데어리 카우 같은 경우는 종자 좋은 놈한테서 받아야 된다. 종자 좋다는 게 뭐냐면 그 우유 생산량이 많고 유지방 함유량이 높은 걸 해야 돼. 그 대개 따져보면 한 3대나 4대는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뭐 누구가 같은 사람이 많아요. 근심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데, 불은 제가 그 아메리칸 브리더스 서비스라는 데가 있는데, ABS라고 아메리칸 브리더스 서비스라고 저 위스콘신 메디슨 근처에 갔더니 거기 그 불 중에 뭐 괜찮은 놈은 100만 불. 100만 불. 아, 진짜 비싸잖아. 200만 불. 종자가 좋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 소는 거의 다, 제가 저 소 정액도 한국에다 팔고 그랬는데 인공수정 다 하거든요. 그리고 소는 얘기합시다. 소는 사정을 2번을 해요. 소는 바로 사정을 2번 하는데 첫 번째 사정한 것보다 2번째 사정한 그 정액이 훨씬 퀄리티가 좋습니다. 제가 이제 그걸 왜냐면 그러니까 뭔가 자꾸만 이렇게 소통을 해야지. 네. 근데 이제 손을 한번 저기 완샷 했을 때 그 정액의 양이 뭐 많으면 한 10cc까지 가는데 이 1앰프를 만드는데 0.5cc가 들어가요. 근데 종자용은 0.5cc 정액이 뭐 1000불 이렇게 해요. 수의과 의사가 다 천불 이렇게 된다. 우리도 아산 종축장에 가면 저도 불을 한 몇 마리 팔은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수입하는 불은 한 5만 불짜리 이런 걸 팔고, 요새 뭐지만 이제 그 인공수정할 때 정액이 부족하면 정액도 사와요. 그 프로즌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인스펙션 할 때 정액을 뽑아서 그 다음에 이제 냉동을 시켰다가, 정액이라는 게 영어로 하면 시멘이에요. 시멘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정충이라는 게 스퍼먼이니까. 스퍼먼 우리가 알듯이 저희 같이 생겼어요. 올챙이 같이. 근데 이거를 이렇게 딱 해보면은 냉동했다 보면 이놈이 대가리가 이렇게 삼각형도 있고 꼬리가 없는 놈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서 단위 면적당에 얼마큼 있는지를 따져갖고 찾으라죠. 그래서 이 불은 진짜 종자가 좋은 사람은 뭐 100만 불, 200만 불 있어요. 또, 뭐 그 정도만. 소에 대해서 뭐, 시간이 아직. 시간은 상관없이 해봐. 그 다음에 소 얘기가 나오면은 안 할 수 없는 게 뭐냐. 아르헨티나. 그러니까 세계에서 소고기 소모량이 제일 많은 데가 아르헨티나예요. 아르헨티나는 인구가 한 4천만 정도 될 겁니다. 5천만 안 되거든요. 거기 소가 5천만 마리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78년도에 이제 아르헨티나에 그때 이제 가죽 사러 갔는데
78년에 딱 내리니까 부에노스아이레스 공항이 새로 어떻게 만든 거더라고요. 야, 어떻게 공항을 새로 졌냐 했더니 그해 여기서 월드컵을 했다. 월드컵 기념으로 했는데 1978년도에 그 아르헨틴 월드컵에서 아르헨틴이 우승했습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저 아르헨틴은 1940년대에 세계 4대 경제부국이에요. 그 가락지가 남아 있어가지고 꽤 저기였고, 소고기 소모량이 1인당 소모량이 제일 많고, 제가 알기로 전 세계 소고기 중에서 제일 맛있는 게 아르헨틴 소고기입니다. 구라파에는 다 수출이 되는데 미국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못 들어오게 그렇게 하고 있죠. 그다음에 소고기는 이제 저 미국 있을 때만 해도 그 수출이 한국으로 수입이 이 관광 호텔밖에는 안 되고 일반은 안 됐는데, 소고기가 요새 뭐 한우가 좋으니 무슨 수입육이 좋으니 그런 그 등급별이에요. 등급별. 우리나라가 생각하기에 그 수입육이 납부되는 게 처음에 수입할 때 그 호주에서 제일 오래된 제일 싼 거 잡은 지 5년 10년 된 거 이런 거 싸구려로 갖다가 하니까 냄새가 났고, 미국은 그 소고기 등급이 8등급인가 있습니다. 제일 저기 있는 게 프라임이고, 두 번째가 초이스. 우리나라에 주로 많이 들어오는 게 초이스 등급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셀렉트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이스나 셀렉트. 그 V. 그러니까 프라임, 초이스, 셀렉트, 스탠다드, 커머셜, 유틸리티, 커터, 캐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라임, 셀렉트 정도면 오케이, 됐어, 오케이. 그리고 한우도 사실은 그 비우구 쪽에서 오면 되지만 데어리카우 젖소 5년 6년 된 거 이거 잡으면 말도 못하게 저기가 되죠. 그런 정도로 소 얘기는 끝내고, 이게 시간이 그 다음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 신발 얘기 좀 하고요. 신발은 제가 보고 얘기를 해야지. 보고 얘기해야 되니까. 보고 얘기해야 되니까. 그래야지. 그러니까 참고로 다 아시는 얘기지만, 그러니까 신발. 뭐래도 이게 뭐더라 이런 건 알고 가셔야 돼요. 일곱 이고 한번 더 하다. 신발은 제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 가서 고려표 처음에 하다가 미국 가서 이제 한 3년 고려표 일하다가 이게 또 고려표 깎였어. 그래서 이제 원피하는 거는 한 놈을 또 불러갖고 그분한테 인계를 시키고 딴 걸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원목도 했고, 그 다음에 그때 뭐가 장사가 될 것 같으냐면 오리엔탈 푸드, 동양식품들. 그때 재팬푸드라는 데가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때 1억 불을 했는데 이게 될 것 같고, 이런 거를 쫙 하고 있는데 80년 말쯤 돼갖고 여기 고려표역이 이제 작살이 가가지고 적자가 얼마나 가갖고 사장도 갈리고 뭐도 갈려서 고려표역을 다시 부조 조정을 한다. 그런데 이제 이창보이가 또 거기 딱 걸렸어. 이제 안 오려고 그러다가 고려표역이 이제 다시 81년도에 다시 와가지고 이럭저럭 한 이제 10년을 다니다가 그 다음에 이제 94년도가 돼가지고 인도네시아에 갑자기 인도네시아의 신발 공장을 우리가 91년도에 세워갖고 한 3년을 돌렸는데 뭐가 잘 안 됐는지 이게 완전히 적자만 나고, 그래서 저보고 너 인도네시아 가서 딴 생각 말고 저게 적자가 계속 나고 골치 아픈데니까 최소한 비용으로 공장을 정리하고 와라. 그렇게 해가지고 인도네시아를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발 공장을 하는데, 제가 있던 신발, 인도네시아 공장은 신발 라인이 12개 라인이에요.
신발로 차면 중간 사이즈 중형입니다. 근데 종업원이 얼마나 5,000원. 신발 공장은 미니멈이 6개라니. 그래야지 이제 무슨 설비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보통 한 개 라인에 한 500명 쳐요. 그 미니멈 라인 3,000명이고, 이제 큰 공장은 24개 라인 그러니까 이제 10,000명이 넘습니다. 이게 신발이 이게 순전히 이게 전부 다 뭐, 이게 받고 이 붙이는 거가 아주 레이버 인센티브. 가죽은 사실 그렇게 사람 많이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신발을 거기서 한 8년 동안 이제 하게 됐는데, 뭐 그런 얘기고, 신발은 지금 얘기하듯이 스포츠, 캐주얼, 드레스, 이렇게 세 가지로 보통 나누죠. 운동화는 이제 이런 게 운동화입니다. 이런 것도 이게 저게 아웃도어 경등산하는데 이게 운동화 쪽에 속합니다. 이런 거는 이제 드레스, 캐주얼이고, 이런 거는 드레스인데, 이 차이가 뭐냐? 보시면 알지만, 운동화는 안에 뭐 라이닝이 많이 들어가요. 만들 때는 이 안에 신발콜, 라스트라는 걸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라스트에 집어넣고 어떤 3차원적인 그 디퍼런스가, 오차가 이거 많을 수밖에 없죠. 막 조이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신발을 신더라도 미국 애들은 사실 운동화 신어도 이 신발끈을 굉장히 조여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안 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차가 좀 있는 게 운동화입니다. 캐주얼은 그거보다는 조금 단단하게 되고 모양새도 작죠. 드레스는 지금 이건 뭐 고른 아니고 저런데 딱 해서 이게 모양 보는 거거든요. 그런 거의 차이입니다. 그럼 이제 운동화는 어떻게 만드느냐? 보시면 알지만 운동화에 어퍼가 있고 그다음 밑에 아웃솔이 있습니다. 이런 드레스, 캐주얼이나 드레스 만드는 공장은 이 창을 자기네가 자체 만들지 않습니다. 외주에서 사와요. 그러니까 밑에 버튼 파트는 외주에서 사가지고 붙입니다. 근데 운동화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워낙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설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신발 쪽에서 신발을 만드는 이제 운동화 쪽의 공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시멘팅이에요. 시멘팅은 뭐냐? 우리가 얘기하는 본드, 접착제를 붙이는 겁니다. 붙이죠? 이건 접착제를 붙인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접착제 개발되기 전에 만든 신발이 뭐겠습니까? 장화라고, 장화. 그렇죠? 저 본드가 없었다, 본드가. 그럼 어떻게 붙이느냐? 가죽이, 이 고무가 보통 이렇게 탄력을 가지려면 유황을 첨가해야 되는데 유황을 첨가하기 전에 그 고무는 넣고 아주 고열로 높은 온도로 찌면은 붙어요. 그렇게 만드는 게 장화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접착제 안 나왔을 때는 만들 수 있는 게 장화밖에 없었죠. 온도가 없으니까. 그 고무신도 그렇고 다 고무 갖다가 넣고 안에다 넣고 찌는 거지. 그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이건 알다시피 컨버스라는 거니까 이 컨버스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신발을 이 컨버스가 1908년도에 만든 신발이거든요. 이건 접착제 안 쓰고 그 고무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안에 통에다 넣고 쪄버린 거예요. 근데 이 신발이 요새는 애들이 조금 주로 한동안 학생 애들이 무지 특히 컨버스의 이 올스타라는 브랜드. 그러니까 이거는 장화. 그 대신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넣고 찌니까 이런 칼라가 있다든가 가죽은 위에가 쓸 수가 없지. 그죠? 넣고 쪄야 되는데 불편하니까. 그리고 이 신발은 위에가 어파가 있고 창은 세 가지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아웃소울이고 요 가운데 있는 게 미드소울이고 인소울은 안에 뭐 깔창 이런 게 있어. 소울이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다. 근데 이제 이거는 아웃소울이 몇 컬러가 몇 개죠? 투 컬러예요. 이거는
왕칼라예요. 어떤 게 비싸겠습니까? 이게 비싸요. 이거는 이렇게 쪄서 붙여야 되니까 두 칼라 비싸. 이거는 지금 파이론이라고, 이 미드소울을 파이론이라고 그 스펀지를 한 번 더 발포시킨 걸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파이론 미드소울을 쓰는 거는 싸죠. 아니, 비싼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이론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런 거, 이거는 사실 저 원가가 한 3불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제조가는. 이런 거는 그래도 한 10불 가까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운동화에서 이제 우리가 살 때 카테고리가 있어요. 카테고리가. 그러니까 운동화는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이 잘 모르는데 제일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러닝, 두 번째 워킹, 세 번째가 크로스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뭐 용도에 따라서 농구화, 뭐 축구화 이런 특수 용도가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우리가 이것처럼 아웃도어 뭐 이 신발 파는 데 가면은 그 워킹, 런닝 뭐 이렇게 돼 있어요. 크로스 트레이닝 아니고 그냥 트레이닝이, 이게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이거는 뭐, 이거는 걸을 때 신는 거예요. 이거는 런닝은 뛸 때 신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런닝 슈즈는 가벼워야 돼요. 그리고 창이 앞뒤로 이렇게 저기야 돼요. 이거 런닝할 때 신는 거예요. 워킹 하려면 약간 좀 무거워야 돼요. 우리는 그냥 생각하면, 모르는 사람은 신발, 그럼 뭐 하나 가지고 이것 때문에 되고, 그 다음에 가벼우면 좋지 그러잖아요. 그 워킹은 그렇지가 않아요. 특히 크로스 트레이닝은 뭐냐면 요새 이제 헬스 같은 데서 운동할 때 쓰는 거. 그거는 그 워킹보다 더 창이 쫙 접착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게 있죠. 그 다음에 농구와 축구화는 그 용도대로 하는 거고, 아웃도어는 밖에 나가서 쓸 때, 이거는 이제 일종의 경등산화인데, 우리 산에 가시는 분들 많고, 등산화는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이런 운동화 가지고 산에 가면 전혀 안 돼. 이게 락이 돼 있잖아요. 이 신발도 사실은 이게 투 컬러 돼 있고, 이 아웃솔도 락킹이 좀 있고, 그래서 한 중상 정도는 되는 신발이에요. 그러니까 산에 가실 때는 이 창 자체도 조금 이렇게 바위에 미끄러지지 않게 이렇게 랍하게 된 거를 신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2.5인치인가 그런데 조금 오래 갈 때는 이게 좀 목이 길어서 목을 조여주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무슨 뭐 웬만한 데 나면 되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오래 걷거나 산에 가시려면 좀 뭐랄까 소울이 좀 단단해야 돼요. 그 우리 잘못 생각해서 뭐 가벼운 좀 뭔지 아는데, 오래 걸을 때는 절대 가벼운 신발 뭐 이런 거 가지고 신으면 안 돼요. 오래 걸을 때는 좀 단단한 거를 신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캐주얼 가면은 이제 이거는 제가 있던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쓰는데, 이거는 캐주얼이면서 모카신 공법이 되는 거예요. 그 모카신 공법이 되는 건 뭐냐면 인디안들이 그런 걸 썼는데, 이런 신발들을 어떻게 하면 이걸 어퍼라고 그러죠. 어퍼를 만들어가지고 이 라스트에 끼고 이렇게 라스팅을 합니다. 착착 붙게. 그런 다음에 이 창을 갖다 붙여요. 이렇게 당겨서 창을 붙였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양말 같은 거예요. 거선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밑에가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꼬매는데 이것도 핸소잉이라고. 이거는 사실 저희 가면 20만 원 나올 겁니다. 이게 손으로 꼬맨 건데, 그러니까 밑에서 버선처럼 만드니까 훨씬 편하죠. 그렇죠? 모양은 짝 안 나지만 그 목가신 공법이라는 건 위에서 라스팅한 게 아니라 밑에서 이렇게 버선처럼 만들고 여기 그러니까 이 껍데기를 붙인 거죠. 이 신발은 드레스 중에서도 가장 그 아주 고전적인 거, 이게 윙팁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렇게 고무뻥뻥 뚫은 거. 그러니까 아주 그 포멀한 파티나 이런 거 할 때는 윙팁 아니면은 옥스퍼드라고 해서 이렇게 바짝바짝한 거, 그걸 신는 거죠. 그리고 저도 뭐 신발 저기 하기 위해서
끈 없는 거 신는데 원래는 이 정식 포말한 거는 끈 있는 신발을 신어야지 끈 없는 신발 신는 거는 그거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신발 얘기. 그리고 하나 이제 제가 참고로 하실 건 운동화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운동화 두 가지 종류인데 하나는 퍼포먼스. 이게 얼마나 기능적으로 좋으냐. 그리고 하나는 이제 패션이죠. 기능보다는 뭐 모양 좋은 거, 뭐 컬러 좋은 거. 젊은 애들은 패션으로 많이 가지만 기능성을 찾는다고 그러면 운동화는 나이키나 아디다스를 사죠. 그 두 브랜드 말고 다른 거하고는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차이예요. 다른 거는 신발도 아니에요. 이거 뉴발란스라는 거, 이거는 얘기가 차원이 다른 거라. 글쎄, 뉴발란스 애들이 패션으로 한참 또 쓰고, 안에 우리 뭐 어딘가가 인수했다고 한국 저기가 인수했어요, 뉴발란스를. 그러니까 신발은 가능하면 나이키나 아디다스를 쓰라. 얼마 받았어? 아니, 그거는 완전히. 유병원이네 월석으로 유병원이 월석으로 그런 얘기고, 이게 시간이 그렇고. 네. 참고로 나이키는 1964년에 휠라이트라는 사람이 창업을 했죠. 그 사람은 그 오레곤 주립대학의 육상 선수였어요. 오레곤 주립대가 원래 그 거기서 육상 강사하다가 자기를 가리키던 코치하고 같이 시작을 해가지고 나이키가 시작했는데 나이키가 뜨기 시작한 건 1979년에 에어백을 개발하고 마이클 조단을 하면서 에어 조단 그게 막 천만족씩 팔고 그래서 지금 저도 인도네시아 때 나이키 3년 거래했는데 나이키 캠퍼스라고 해서 포틀랜드 쪽에 그 나이키 캠퍼스라고 비벌턴이라는 지역의 나이키 캠퍼스 거기도 그때부터 자기 회사 사옥을 캠퍼스라고 해요. 대지가 9만 평입니다. 대지가. 거기다가 대학교처럼 제일 높은 빌딩은 3층밖에 없어요. 그런 데서 100여 명의 디자이너가 디자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디다스는 아버지가 1924년부터 시작한 거고 아들이 아디다스를 만든 게 형제가 둘이 있었는데 둘이 싸워갖고 한 놈은 푸마를 만들고 형은 푸마 동생은 아디다스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온 친구인데 그게 커져가지고 2006년도에는 유명했던 리복을 인수했어요. 리복은 별거를 필요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아디다스인데 아디다스도 1990년 초에 그 설립자 아들한테서 소유권이 투자자들한테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디다스는 리복도 그룹이고 그 다음에 잘 알다시피 테일러메이드 골프차가 그게 다 아디다스 그룹이고 운동화 사시려면 나이키나 아디다스를 사셔야지 그거다. 그러니까 품질이 차이가 있다는 참 하늘과 땅. 그러니까 뭐 자동차로 치면 아디다스하고 나이키는 뭐 한국차로 치면 뭐 최소한도 제네시스나 무슨 그 위에 에코스 정도고 나머지는 저기죠. 그러니까 아내가 K2 같은 데서도 20만 원씩 넘어봤는데 가짜야. 20만 원, 나는 K2 신발 20만 원을 뭐. 그러니까 제가 지난 20년 동안 신발을 돈 주고 산 게 딱 2개밖에. 다 내가 만든 게 아니면은 옆 동네에서 제가 일부러 신고 왔는데 이 신발은 제가 만든 이 신발이 아마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신발이고 가격으로 치면 최소한도 한 400~500불은 될 것 같은데 이유가 뭐냐 여기 이 가죽이 진짜 악어 가죽입니다. 제가 이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리복의 회장이 지 신발 만들어 달라고 악어 가죽을 보냈다고. 그래서 남는 거를 한 거예요. 근데 신발은 그 K2도 뭐 나쁜 브랜드는 아니지만 그 실제 그 무슨 디자인이나 그런
테크니컬한 거 이런 거 보면은 그렇게 뭐 그러니까 이런 신발은 아무리 비싸야 제조원가 물론 제조원가에 나이키나 아디다스는 제조원가에 5배에서 6배를 붙여요. 그래야지 자기네가 한 30% 먹고 리테일러가 한 30% 먹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만 이런 신발 20만 원 뭐 그것도 일본 중국에서 만들어 올 텐데 원가 잘해야 뭐 한 15불 이상 안 넣는 15불 이상 안 넣는 걸 그렇게. 근데 이제 신발은 뭐가 또 문제냐면 이게 다 안 팔린다고. 재고가 생기니까. 그리고 신발 장사가 제일 더러운 게 만드는 사람도 그렇지만 이 생산관리 되게 힘듭니다. 왜냐? 사이즈가 많잖아. 사이즈가 많잖아. 사이즈가 10몇 개씩 되는 거야.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1시간 반이나 그래.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얘기 간단히 있거든. 제가 인도네시아 여기 뭐 강의군 동기 계시니까 인도네시아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아시 섬이 18,000개고 인구가 2억 5천이에요. 세계 지금 4위라고 그러죠. 중국,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네 번째예요. 그 다음에 240개 종족의 500여 언어를 쓰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5,000명씩 다루려면 인도네시아 사람들한테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인도네시아에 상당히 유명한 모치타르 루비스라는 그 저술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인도네시아인의 특징에 대해서 쓴 책이 있더라고요. 인도네시아 사람은 첫째 책임 회피를 잘한다. 두 번째 봉건 사상에서 상당히 계급적인 그런 의식들이 있다. 그 다음에 미신을 상당히 믿는 편이고 그 대신 예술적인 감각은 있어요. 그 미술이나 공예, 손재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소비가 심한 그런 적도 있고 그 다음에 대충대충해요. 정확하게는 아니고 뭐 인도네시아 말로 끼와끼와 뭐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 의견을 얘기하기보다는 상대방 의견에 그냥 따라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350년 동안 네덜란드 식민지 됐기 때문에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잘못을 즉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있을 때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 그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다 회피하는 그런 것이 있고 그런 데서 이제 뭐 4,000명, 5,000명 데리고 일을 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있었던 제가 잊지 못할 그 폭동이 났을 때 얘기만 하고 그 다음에 대우 얘기하고 끝내죠. 1997년도에 외환위기 뭐 이런 게 있었고 IMF 1998년도 5월 13일 날 이때 상황이 어떠냐면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2명이에요. 한 사람은 스카르노 대통령이 된 사람이 하다가 그 다음에 1967년에 수하르토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해서 정권을 잡은 다음에 98년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네시아도 뭐 자유, 그리고 이제 뭐 민주화 그런 거에 열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학생들이 저희가 돼가지고 데모를 하다가 5월 13일 날, 5월 12일, 뭐 10일 날인가? 대학생 6명이 총에 맞아서 죽어요. 그래서 13일 날 이날이 수요일인데 장례식을 합니다. 이 장례식에 기화가 돼가지고 이제 폭동화가 된 거예요. 인도네시아는 여기 이제 자카르타가 있고, 여기 보고루라는 데가 있고, 여기 땅가랑이라는 데가 있고, 여기 버카시라고. 그래서 얘네들은 자보타백 그래, 자보타백. 이게 소위 말하는 수도권이에요. 지휘공장은 여기 땅가랑이 있는데, 폭동이 딱 나니까 모든 그 경찰 아니면 군대가 이 자카르타로 다 가. 여기는 완전히 무법천지예요. 무법천지. 그래가지고 이제 5월 13일 날 이렇게 돼서 이제 집에도 못 가죠. 집에도 못 가고 갈 수도 없고 여기 이제 고속도로가 있는데
가면은 다 터는 거야. 터는 거야. 돈 내놔라, 뭐, 핸드폰 내놔라, 다 터는,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 공장에 있는데 여기, 우리 지금 여기 반월공단 비슷한 거예요. 여기서 한 40km 되는 거예요. 못 가요. 그 5월 14일 날, 목요일이 지나고. 이제 두 번째 때인데, 이게 오후쯤 돼가지고 우리 공장에 이제 총무 담당, 뭐 그때 상무랑 치마 또 오더니, 사장님 큰일 났다. 왜 그러냐 했더니, 오늘 저녁에 우리 공장에 이렇게 있으면, 이 동네, 우리가 이제 종업원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 동네 깡패들을 한 달 얼마씩 줘가지고 이제 그 경비 그렇게 비슷하게 하거든요. 그놈들한테 연락이 왔는데, 오늘 저녁에 우리 공장을 털러 들어오니까 한국 사람은 나가라. 난 이따가 다치면 안 되니까 잘 나가는 건 자기네가 보호해 줄 테니까 공장 비우고 나가라. 근데 공장 안에 재고자산 이런 거 2천만 불, 3천만 불을 찍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이제 ROTC 하는 게 그래도 전방에서 소리잖아. 야, 그놈도 ROTC인데, 야, 그럼 여기 왔다 갔다 하는 놈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알아봐. 한 7, 80명 정도. 그러니까 아주 조직적인 놈들은 아닌데, 그때 우리가 여기 한국 저 직원이 한 30명 있었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는 삿밤이라고 해서 경비 보는 친구도 있어요. 걔네들이 주야간 다 해갖고 한 60명 있었어요. 이 삿밤이라는 건 그래도 좀 교육을 받은 그런 저기예요. 그래서 우리 공장 주위에 있는 종업원 100명만 빨리 연락해서 또 섰죠. 100명을 연락해가지고 190명이 공장 방어 작전. 그 공장에 얘기했지만 우리 공장이 25,000평이나 돼요. 건물들이 이제 잘 있는데 이 앞에 정문은 버스도 출퇴근 버스 50대나 명하거든요. 버스 갔다가 그 다음에 이 신발 공장은 본드를 많이 쓰니까 이게 화재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화전 다 빼놓고 그 다음에 불 다 켜고 그 다음에 군대식으로 제일 먼저 우리 황장관 아시고 상황실 만들어가지고 그때부터 모든 일지 써서 몇 시에 모으고 우리 한국 사람은 3계절로 해가지고 1계절로 상황실 어디 2계절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탐험작전을 하는 거예요. 아니 총은 없고 이쪽인 게 뭐냐면 이쪽은 전기 충격봉 있고 뭐 그런 거 이제 총 없는데 얘네들 또 사제총을 갖고 다닌다. 그러고 딱 있는데 이제 불은 다 켜놓고 화장실에 그 2층이 딱 있는데 나 혼자 딱 있는데 한 놈이 이제 딱 들어오더라고 우리 직원이. 큰 목봉에다 칼을 갖다 이렇게 탁 동여매가지고 그러니까 창같이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혹시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 갖고 그럼 갔어. 그리고 이제 혼자 있는데 그 다음에 탁 그런 얘기가 돼. 내가 이거 바보짓 하는 거 아닌가 그러네. 만약의 경우 거기 어떤 놈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직원 중에 누가 다치거나 죽거나 그래봐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이거 괜히 내가 책임도 이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그리고 이제 서울에다 전화해봤자 이 새끼들 본사에서 뭐라고 그래. 알아서 처리하라고 그래.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다행히 결론적으로는 이틀 밤을 그렇게 했는데 한 놈도 안 들어와가지고 잘 지냈는데 그래서 그거 지나고 나서 여기 100명 왔던 애들 신발 재고 한 달 앞에 몇 개월씩 가지고 그냥 해줄 수 있는 거 다 그냥 한 보따리씩 거기서는 보따리 주면 뭐지 쌀하고 식용유하고 석유 그거 다 주고 그렇게 해서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딱 지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하는 그런 아주 저기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단 10분만 대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대우가 1999년도에 워크아웃 지나갔고
김우중 회장이 다음 주 화요일 날 25일 날 26일 날 책을 발간을 하면서 저도 참석하는데 대구 직원들 옛날에서 뭐 하는데 15년 지났으니까 대구가 어떻게 망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좀 할 만한 그런 표현이고 지금 우리가 뭐 김우중법 해가지고 17조를 받아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그 17조가 뭔지 잘 몰라. 내가 우리 동기 누군데도 작년에 어떤 모임에서 그 전두환이 거하고 김우중이 거는 다르다 그랬더니 되게 화를 내더라고. 뭐 똑같은 거지 뭐 국민 정서가 뭐 그런데 근데 그럼 17조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러니까 17조가 뭐 내야 되느냐 안 내야 되는 거냐 여러분들이 판단할 거고요. 법원에서 판결한 그 17조의 내용은 이렇게 첫째 미신고 이게 외환관리법에서 미신고 해외법인 차입금 문제 우리나라 외환관리법에는 어디 뭐 불합하나 거기서 뭐 하더라도 1억 불 빌리면 1억 불 빌렸다, 몇 억 불 빌렸다 하는 걸 보고가 있는데 보고가 안 한 게 이게 뭐 157억 그리고 그 다음에 뭐 40억 유로 뭐 41억 유로 해서 이게 원화로 환산하면 약 14조 8,600. 근데 이게 원화는 이제 환율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왔다 갔다 해요. 한 14조고. 두 번째는 수출했는데 미입금 냈다. 그런 게 뭐 17억 불. 그래서 1조 얼마, 6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해외로 송금했는데 이게 증빙이 약간 이상하다. 그거 그냥 빼돌린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게 한 14억. 그래서 이걸 다 하면은 환율에 따라 한 17조 정도. 이게 이제 17조예요. 그런데 법원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건 징벌적 추징금이다. 이 돈은 개인적으로 누가 먹은 거 아니다. 이거는 회사가 해외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 해외 투자 사업 관련된 업무 수행을 하면서 외국환 관리법에 따른 신고나 보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위법이다. 그렇지만 개인적인 횡령이나 착복한 것은 전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또 재미난 게 뭐냐면 이 타입금 누계는 무조건 누계야. 무조건 그냥 소위 말해 적수 누계라고. pos다 갚았다 그러면 그냥 끈 거만 다. 갚은 건 관계 갚은 건 관계 없어. 완전히 포갚아리네. 갚으가. 그러니까 1억 불 꽂다가 1억 불 갚고 또 1억 불 끄면 2억 불이지 제로가 아니야. 노른판에 판도죠. 판도죠. 이인공 느꼈잖아. 그렇게 해서 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무리 징벌적 추징이라고 해도 전액을 어떻게 계산을 하지? 차입금 전액. 그러니까 2005년 4월 대법원 판결문 대우 임직원에 대한 추징금은 범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한 형법상의 몰수, 추징과는 달리 재산 국외 도피 사범에 대한 징벌의 정도를 강화하는 소위 징벌적 성격의 처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면 뭐 다른 거는 어떻다 하더라도 이것도 이게 157억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적수누계지 실제 그런 거를 다 빼버리면 어느 정도 되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데 차입금 잔액은 35억 불인 것 100몇십억은 다 이렇게 까진 거고 이런 것들의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랬더니 이제 회사다 하니까 개인이 먹은 건 아니지만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할 때 대우그룹에
소위 말해서 이 워크아웃 하면서 들어간 공적 자금이 29조 7천억, 29조, 30조 정도 되죠. 지금 현재 회수된 게 31조. 들어온 것보다 훨씬 많이 나왔고, 지금 현재 아직 팔아도 더, 지금 또 주식값이 그렇지만, 그냥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대우조선, 대우증권, 그 다음에 대우건설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간 것만큼 거의 다 빼냈다. 그러니까 대우 자체가 100% 잘했다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 이 17조라는 건 이렇게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먹은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전 것들이 결국 회사에 영향이 됐기 때문에 빵꾸 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 17조라는 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건 누적 개수가 어딨어요. 그거 해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게 얼마냐고 따져야지 사실.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얼마인지 17조의 내용은 저런 것이 돼 있다. TJ한테 믿게 보여서 찍혀서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겠지만 참 저도 그런 건 알지만 대우가 무너지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한 게 58회 이현재. 이거 나쁜 있는데. 한복재판소? 아니, 배신자지, 언제? 하여튼 경기고등학교 나온 사람을 전부 보스 57회부터 해서 54회 나도 제일 나쁜 놈 안에서 55회 최경식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 우리 저기 대우 그러고 나서 우리 저기 법정 관리인으로 아유 아주 나쁜 놈이야 뭐 내가 보면 나쁜 놈이고 뭐 그래도 법정 관리인 하면서 큰 거 한 건 챙기고 갔으니까 좀 이현재라는 사람 58회 이 양반 저기 재무부에서 뭐 국장도 하시고 그러다가 그 율산 사건 때 저기 관례가 돼갖고 못을 봤죠. 놀고 있으니까 대우라는 게 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대우에 83년인가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이상가 뭐 상무로 들어와요. 네. 그래서 뭐를 했냐면 와서 주 업무는 그 전자통신연구소인가 뭐 이런 거 인수하는 걸 한다고. 그때 이제 대우도 뭐 반도체 하려고 그래서 전자통신연구소 이 양반도 정부에 있었고 이때 이 양반의 그 장인이 누구냐면 진의정 씨. 옛날 국무총리. 국무총리. 그 저쪽에 전북 고창인가 땅 엄청 많은 사람. 뭐 보리밭 크게 하는데 그거. 그런 게 있어 이 양반이 이제 와서 그 대우 통신 하면서 이제 반도체 뭐를 하는데 그 하다가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그게 인수하는 거로 됐어. 300억인가 주고 인수하는 건데 딱 보니까 이게 이게 완전히 허당에 아무것도 아니야. 돈 주고 살 게 아니야. 그래갖고 대우가 계약을 파기하죠. 근데 그때 선수금 낸 게 30억이에요. 그러니까 기부중에 대한 야 시키야 넌 앞으로 딴 거 말고 너 니네 저기 정부에도 좀 있었고 니네 장인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30억 좀 받아내. 그래갖고 몇 년, 한 2, 3년 있었는데 30억 못 받아냈지. 그러니까 뭐 안 좋게 뭐 잘린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양반이 요 기무중에 보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IMF 되고 나서 또 뭐 저기 되고 막 그러니까 그 대우를 죽이는데 일중 공신은 이현재 씨라고 우리는 대법원까지 갔나? 뭐가? 이거 이거는 이 건은 다 그랬죠. 대법원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17조 내라는 게 김우중 씨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대표이사를 한 사람 몇 명이 또 다 걸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2007년 6월에 그 임원들이 이것 때문에 해외여행을 못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행정소송을 냈어요. 야, 이 건 걸려서 내가 했더니 해외여행, 이거는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으니까 해외여행 해도 좋다고 그러고 또 그런 거예요. 이거는 하여튼 자식 뭐 못 내도 내는 걸 왜 그런 거지? 이게 다들 의사거든요. 자, 30분이나 늦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대부분은 그냥 그렇다는 걸 이해하시려는 얘기지, 제가 뭐, 누가 좋다, 나쁘다 그런 거 아니에요. 브릿지는 다음에. 혹시 브릿지에 대해서 관심이
브릿지를 한마디 해라, 너. 브릿지 한마디 해라. 브릿지 한마디 해. 그럼 잠깐만, 브릿지 잠깐만. 아니, 이것 좀, 그래. 브릿지 잠깐. 예, 컴퓨터를 잠깐만 켜줘. 그렇구나. 들어봐도 모르는 얘기야, 돈 모르는 거야. 다 버렸지. 다 버렸지. 신발도 오래돼요. 신발도 오래되면 노화돼가지고 못 신어. 일제하게 한다고. 불을 좀 꺼주세요. 됐나? 요 앞에 거를 끄는 게 잘해야 되나? 보여? 잘 보여. 낫다? 꺼지네. 시원하잖아. 브릿지라는 거는 카드로 하는 거 옛날에 우리 기루다 했었는데 기루다하고 아주 유사한 겁니다. 기루다하고 예, 지금 이제 여기 하듯이 브릿지라서 좋은 게 이게 원더풀 게임이고 좋다. 전 세계에서 가장 파퓰러한 거다. 1억 5천만 명이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약간의 경쟁심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좋습니다. 소셜 게임으로 좋고, 뇌 운동도 되고, 문제 해결 능력도 이렇게 해줍니다. 이게 지금 브릿지는 카드가 쉬운 2장이거든요. 4명이 이렇게 마주 앉아서 합니다. 그럼 13장씩 갖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이렇게 카드를 스페이드 2장, 하트 5장, 클럽 4장, 다이아 2장을 가지죠. 그래서 13장이고 그 4가지 수트라고 합니다. 스페이드, 하트, 클럽, 다이아. 또 에이스가 각 수트에서 제일 높은 거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렇게 4명이서 하는데 이 노스하고 사우스가 같은 팀입니다. 이건 파트너 게임입니다. 둘이. 그리고 웨스트하고 이스트하고가 같은 팀이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옛날에 우리는 기루다 할 때는 안 그랬는데 만약에 사우스에서 플레이하게 되면 노스는 자기 카드를 오픈합니다. 오픈을 해놓고 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지금 내가 사우스 하기 때문에 사우스만 보고 있는데, 이거는 설명 나중에. 그리고 이제 브릿지를 하게 되면 처음에 비딩이 되는 걸 합니다. 비딩. 몇 점? 그러니까 몇 점을 따겠다 하는 걸 하는데, 기루다에서는 이 비딩이 상당히 단순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신체 브릿지에서는 이 비딩이 복잡합니다. 그리고 비딩 하면서 비딩 시스템이 있어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이 카드를 보니까 내가 스페이드가 5장, 하트가 3장, 클럽이 3장, 다이아가 2장 있다. 그 직접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돌려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1 스페이드. 그러면 내가 스페이드가 5장이고 몇 점이냐 뭐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거를 배우고 외워야 됩니다. 그 비디 시스템을 그 플레이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려면 최소한도 40시간 정도 이상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하면 못해요. 바로 하면 그 시스템을 외워야 되니까 비딩. 그래서 비딩 시스템을 플레이 카드 하는 거는 금방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스페이드 내면 스페이드 내고 따라내는데 높은 놈이 오는 거예요. 높은 놈이. 그러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플레이도 잘하려면 이제 또 복잡하지만 따라내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인데 그럼 이것도 온라인에서 저기 그 브리지 게임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한번 들어가보세요. 하고 있는 거요? 아니 이제 그 사이트에 지금 접속을 하려고. 저 바둑이나 고스톱 뭐야 이제 온라인에서 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그 안에 많이 들어있는 거야 지금? 다른 사람들이? 지금 들어가고 시간이라고. 전 세계적으로 많습니다. 제 아이디를 가지고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은 알고 구경하는 것도 있어? 예, 여기 몇 명 지금 이제 일단은 Let me find the game에 들어가죠. 워치블이죠. 지금 제가 바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데 인트레스팅한 테이블에 한번 들어가보죠. 그럼 여기 나타나듯이 요 도수에 앉은 친구가 댕게아자기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등급은 엑스퍼트고 나라는 YK라고 하는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상당히 잘하는 친구 같아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AK라는 친구는 터키 친구고 엑스퍼트입니다. 터키가 잘해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는 이 친구는 벨기움 친구고 엑스퍼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인도 애들도 잘해요. 엑스퍼트니까 얘네들은 꽤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 하는 거를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참석도 한번 봅시다. 패를 이렇게 나눴어요. 이게 노란 게 나온 사람이 먼저 딜러라고 해서 여기부터 비딩을 하게 돼 있어요. 조카는 안 쓰나요? 조카는 안 씁니다. 그럼 이 친구가 완 스페이드라고 불렀습니다. 이거는 메가 스페이드 5장이고 점수가 12에서 20점이라는 뜻이고 패스, 이 친구 패스했고 이 친구가 응답을 하죠. 같은 얘기를. 그러니까 내 카드가 뭐라고 했으니까 서로 안 보이지만 이 사람이 응답을 해줘야죠. 등계자들이라는 친구가 내가 몇 장이다. 이 친구는 지금 AKJ에다가 11점에다 그러면 이 친구 완노를 하네요. 보통 클럽을 하는데. 그럼 이 친구는 별게 없으니까 아마 패스할 겁니다. 그래서 이 브리지를 이제 지금 한국에서도 브리지가 굉장히 붐이 되거든요. 이 브리지는 기본적으로 그 외국에서 외교관 하던 사람들은 다 해요. 한국도 외교관은 필수 과목 같아갖고 외교관 했던 사람들이 많아서 한국에서 많이 했는데 요 최근에는 이제 이 백화점 문화센터에서도 많이 가르치고 그래서 한국에 계신 중년 여자분들이 많이 하세요. 40대. 혹시 이게 지금 이 타임 컨슈밍 허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시간 무지하게 해서 잡아먹는 게임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한 번을 하려면 그 타임 보통 이제 같이 이렇게 게임을 하면 대개 24보드에서 28보드를 해요. 24보드. 그리고 저거는 상대적인 평가를 합니다. 똑같은 카드를 가지고 이렇게 4명이 했을 때하고 여기 4명이 했을 때 여기서는 1등 하는 사람 100점 나갈 수도 있고 여기 하나는 120점 나갈 수 있어요. 상대적인 평가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 가지고. 그렇게 24보드에서 28보드를 하려면 한 3시간에서 3시간 반이 걸립니다. 보통 클럽에 가면 그 엔트리 피를 한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내고 28보드, 한 3시간, 3시간 만 하고. 그러면 뭐 이렇게 스낵이나 커피 같은 걸 주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렇게 서너 시간 동안 열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머리를 쓰고
또 한국 분들이 하면은 꼭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열심히 하시죠. 근데 남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보면은 우리 클럽에도 나오신 분 58회 선배 계시고 60회도 계시고 우리 동기 중에서는 문재권이가 나하고 같이 배웠는데 지금 아닌지 모르겠고 성준영이도 작년부터가 문화센터에서 배우고 있고 관심 근데 이제 이거는 저 와이프하고 같이 하면 사실 되게 좋죠. 여자들이 훨씬 저기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플레이하는 건 기부하고 똑같지만 그 비딩 시스템은 같이 남하고 플레이하려면 최소한 40시간 이상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못 배워가면 지는 거야. 아니 이거 그러니까 잘 못 배워가면 안 껴줘. 안 껴주잖아. 아니 도박으로도 막 활용되는 거 아니야? 도박은 안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이게 젠틀맨 게임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뭘 한다는 그 컨벤션을 가르쳐줄게. 나하고 내 파트너뿐만 아니라 적수도 뭐가 몇 장 있고 뭐가 몇 장 있다는 걸 다 알면서 같이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왜 확실히 모르지? 아니 그래도 여기 지금 이 귀신같이 하는 거 보면 아니 그럼 기르다도 그거는 뭐 그러니까 뭐 추론만 하는 거지 상대방 배가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딩에서 비딩 컨벤션을 잘 쓰면은 내가 뭐를 가지고 있다는 걸 그렇진 않다, 이게. 우회적으로 다 알려주는 거거든. 근데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적수도 아는 거야. 기르도 배가 뭐 그러니까 그거보다 이 비딩 시스템을 쓰면 더 명확하게 알려줘. 그러니까 다이아나면 다이아가 되는 거거든요. 요 담고 한번 제가 하는 거 설명하고 끝냅시다. 다시 그러면 이제 이 노란 거 있는 사람이 디클레어기 때문에 이 사람부터 비딩을 합니다. 이 사람은 별거 없기 때문에 아마 패스할 거예요. 우리가 5장이지만 점수가 3.3점밖에 안 되니까 킹은 3점이고 퀸은 2점이거든요. 패스 이 친구도 지금 8점에다 11점일 때 패스하고 이 친구도 아마 패스하고 이게 이제 점수가 엄청 많으니까 크로버가 많다는 근데 이건 이제 위크2라고 해가지고 2다이아 이렇게 하면 위크2예요. 이거는 점수가 적을 때 이런 거였어요. 이 친구 더블이라는 거는 내가 점수 좀 좋으니까 다른 거 한번 불러봐. 그러고 이제 내 파트너한테 연락하는 거. 이 친구는 아마 뭐 하트를 부르거나 그러겠죠. 위에 있는 놈은 친구는 하트를 부르죠. 여기서 또 게임이라는 게 있어갖고 후 하트면은 게임 보너스를 받게 되죠. 지금 컨트랙트가 후 하셔야 되니까 하트가 소위 말하는 기루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이아 하려면 이 사람 다이아 내야 되죠. 아니 위쪽부터 시작해도 그러니까 요 플레이하는 사람 다음 사람부터 냅니다. 그 시계 방향으로 들어가고 에이스 먹고 그 다음에는 아마 얘가 그 하트를 정리할 거예요. 주더라도 뭐 줄 수밖에 없죠. 줄 건 줘야 되죠. 맞아요. 나왜 그런 거 많이 안 먹어 제가. 그래서 에이스로 먹고 위에서 뺐잖아. 기르다 그 다음에 하트를 뽑은 다이아 하나 다이아 뽑는 다이가 없잖아. 저기 하나 아니만 먹냐. 그 다음에 이제 하트를 정리해서 족버리면 클럽으로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 먹을 수 있죠. 지금 오픈 허브 저 게임 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렇게 보는 게 제가 들어가서 우리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들어가서 한번 Take me to the first availability. 제가 엔자 아베뉴가 제 브랜드고 제가 제일 밑에 있습니다. 이 스트에서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들어갔다 바로 나오면 또 실리대로 가야겠다. 욕하지. 이놈이 이거 완전히 저 US의 어드밴스인데 내 파트너가 지금 뭐 완전히 저는 지금 점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그 저기 패스하는 수밖에 없어요.
4잔밖에 없으니까. 안자 에비뉴는 어디야? 제가 옛날에 미국에 살 때 그 이름이 안자. 안자. 우리 지 안 놀라면 안자에. 왜 안자? 이게 뭐 클럽이. 플레이는 플레이는 기루가지. 쪽파가 없어. 쉽지 뭐. 등산하기가 좋아야 되네 이거를. 시원하지 않아? 이 친구가 파이브 클럽을 하는 거 보면 뭐 클럽이 엄청 뭐 다 근데 내가 클럽이 5개나 있는데 무슨 저기로 하는지 깡으로 하는 거. 새로운 게 있는 거야. 아니, 파이브 크로버가 여기 있는데 쟤도 있어? 그러는 거. 뭐 이래. 얘도 어디가 있어서 이게 완전히 저기고 불량소인데 이게 뭐 아니 파이브 크루가 이쪽에 있잖아 아래쪽에. 이게 사실 그냥 하면 제가 더블도 한번 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 저기가 있기 때문에 시작해봐. 시작하면 패스를 할까 그냥 더블 할까 다시 더블 해도 되는데 패스하면 됐다가 죽여. 얘가 하겠지 위에서 했어? 더블 해도 돼 아트로 하는 거는 제일 작은 걸 내야 돼. 네, 얘가 이제 에이스가 없을 스페이드가 없어요. 이게 클럽이 워낙 많은 거고 클럽이 워낙 많은 건데 지금 기루가 이거가 클럽이 우측에는 저기 클럽 숫자가 나오지 저렇게. 얘는 왜 숫자가 가가 서로 안 큰. 알겠어? 시험 먹었잖아. 이거 먹어봤잖아. 그걸 네. 먹었잖아. 투. 기루가 먹었잖아. 아 그거 그네. 우측에 있는 애가 이제 다이아몬드 되겠네. 스페이드 저도 이제 스페이드가 없어지기 때문에 얘네들이 여기 스피드가 없는데. 스페이드가 없고 기루가 먹어라. 스피드가 뭐 얘가 스피드가 그냥 빨리. 기루가 뻑네. 다시를 A로 먹어야지. 에이스로 먹어야 먹든가 주든가 해야지. 먹는 게 나. 먹는 게 나. 일단 드셔야 되는 거 같아. 먹는 게 나. 지금요 클로벌 내. 크루가 있어. 그거는 줘야 되는 게 먹어야지 먹어야지. 먹는 게 나. 먹어야지. 먹어야지. 클럽 쓰게 만든 거예요. 클럽 써야지. 클럽 공격한다 이거지. 근데 그놈이 안 있을 수도 있어. 클럽. 아니 근데 스페이드가 없으니까 우리가 낸 거를 그냥 했으니까. 나는 여기 클럽을 쓰게 만들려고 제 클럽이 나니까 아이고야, 스피드 네가 먹었네. 아니 기루가 먹었지. 기루가 더 뻑네. 실제까지 키가 2개밖에 안 나오죠. J가 남았네. KQ가 있었어. KJ가 남았구만. 자기가 스피드 냈는데 클로버 내는 걸 먹는 거 없고. 수원 내는 거지. 창복이가 구수가 더 많아 지금. 내가 이걸로 먹고 아, 먹네. 오, 없으니까 들어 없으니까. 이제는 한 장밖에 없다고. 여보 각자 점수는 어떻게 나오는 거야? K가 있는 거. 아이 저렇게 뽑아줘야지 나중에 태우던지. 근데 얘가 그래. 하트, 한 텐이 쭉쭉쭉 먹어버리는. 나무 가요. 야 이거 빨리 해 빨리. 먹냐 버리냐. 얘가 없을 테니까 버려. 아, 왜 클로버 왜안 먹어? 이거 어차피 2개 남아있으면 하나 먹을 수 있어 아닌데 우리 팀이 있어 여기다 먹고 텐트가 저건 이제 또 길다 써야지 하나밖에 안 남은 거야. 아니 얘도 없기 때문에 저는 없잖아. 제가 스피드가 없잖아. 기루가 쓰면 이거 2개 다 먹고 그렇지, 나머지 2개는 다 먹어. 이제 마지막 가지고 너만 남아. 마지막 거 썼네. 아유, 맞아. 이제 얘가 먹으면 다 창복이가 먹으면 다 먹는 거지. 난 아무도 없다니까. 그리고 다이어트 했네면 또 먹는 거야. 그렇지. 기루가식으로. 내가 저기 더블을 했으면 큰데 그냥 한 번 하고 나가려고 그랬으니까 다 먹었잖아. 그냥 세계 이게 엉터리였으니까 그냥 나가자 이게 나가자. 한 번에 다 가슴들하고 못하겠다. 내가 다 이기고 지는데. 맞아
이렇게 알고 보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은 대충 그래도 화면이야. 먼저 나가. 갑시다. 야, 이게 너무 지금 시간 피니싱도 못하고 그냥 하네.